자, 제2항 해가지고 행위 능력해서 총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책임 능력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임 능력. 불법 행위에 관한 판단 능력, 즉 자기 행위가 불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 능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이코로 뭐가 되는 거죠?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와 의사 무능력자는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행위 능력인데,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 민법은 유형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행위 능력이고 뭐가 되냐면 제한 능력인 거예요. 근데 교재 보시면은 다시 의사 능력을 보시면 의사 능력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민법상 의사 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의사 능력은 민법 뭐가 없다고요? 규정이 없다.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 1번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 무능력자들은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유형화, 정형해 가지고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번 제한 능력자 제도에 취지해 가지고 거래의 안전보다는 제한 능력자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고요. 3번 무효와 취소의 이중요 인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데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몇 살이냐면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다. 그러면 얘죠. 의사 무능력자이죠. 그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로서 무효이기도 하고요. 또 얘는 명백히 19살이 안 넘었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로서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 사유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중복하는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라든지 마음이겠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미성년자 만취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법률행위 경우와 같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무효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가 경합하는 경우 무효와 취소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뭐죠? 통설이고요.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성년이란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첫 번째 제한 능력자가 이제 미성년자가 나옵니다. 자, 제한 능력자 첫 번째 미성년자인데 법조문이 나와 있죠. 제4조 보시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요게요,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20세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20세 미만의 자가 뭐죠? 미성년자였는데 한 살 깎았어요. 깎아서 이제는 19세 미만이면 뭐죠? 미성년자고 몇 살부터요? 19살부터 성년자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본에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년의제 제도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얘는 성년으로 의제된다, 성년자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결혼하게 되면 얘는 이제 뭐로 취급받아요? 성년자로 취급을 받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상투 틀면 어른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은 혼인하면 뭐죠? 성년자가 되는데 이런 일이 많을까요?
제가요 그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미성년자인데 이혼하거나 사별한 쌍이 우리나라가 몇 쌍이냐면 매년 그 해 몇 쌍이었냐면 5천 쌍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 결혼한 쌍이 5천 쌍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상태인데 이혼하거나 사별한 쌍이 뭐죠? 5천 쌍이래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우리가 뭘 알게 모르게 뭐죠? 혼인을 많이 하나 봐요. 많이 하는 것 같고 혼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행위 능력자가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동그랑띠 1번 보시면 여기서 혼인은 법률 혼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돼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애를 낳고 키우고 살고 있더라도 걔네들은 아직도 뭐예요? 미성년자인 거예요. 따라서 뭐만을 말하죠? 법률혼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성년의제대조는 민법적 영역에서만 사법적 영역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민법적으로는 성년자로 취급되지만 뭐 선거권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법에서만요? 민법적 영역에서만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성년의제로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자 되니까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그 말이 나있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성년의제로 성년자가 되므로 친권 또는 후견은 뭐가 돼요? 소멸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후견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만약에 혼인을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니까 요 미성년자 부모가 가지고 있던 뭐는요? 친권은 소멸하게 되고 오히려 얘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스스로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가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시험에 4번입니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더라도 성년의제 효과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가 결혼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성년자가 됐다면 이혼하거나 또는 사별하거나 혼이 취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뭐로서 취급합니까? 성년자로서 취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로 다시 전환된다. 미성년자로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19세 미만의 자는 뭐죠? 미성년자인데 얘가 혼인하게 되면 뭐로 바뀝니까? 성년자로 바뀌게 되는데 첫째, 여기서 혼인은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만을 의미하고요. 성년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서만요? 민법적 영역에서만. 그래서 담배 구입 못하고 뭐 선거권이 없고 이런 건 뭐예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성년의제가 되므로 기존에 부모 가지고 있던 친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만약에 얘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 오히려 얘들이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뭐죠? 성년자로서의 지위가 유지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미성년자의 행인 능력의 원칙 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 5절 읽어볼게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양 전행위 규정이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같이 제가 읽어드리는 게 뭐가 있죠? 법조문 꼭 읽어드리고 있죠. 그죠? 왜 그러는 거죠? 법조문에도 시험문에 나오고요. 특히 이 부분은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판례라고 할 것도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법조문의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려면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친권자로부터. 만약에 동의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1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2번 보시면 동의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추인이란 말을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동의는 누구한테 하느냐? 미성년자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정들은 동의에도 그 동의한 그 법률에 대리할 수 있다는 일단 기억해 두시고, 5번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갑이요 17살짜리예요. 그럼 이 정도면 뭐는 있다고 봐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17살이면 아직 19세가 안 됐기 때문에 미성년자인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려면, 법률행위를 하려면 갑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병친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동의를 병이 갑에게 미성년자에게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도 상대방에게도 동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동의가 없이 이러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이 매매계약을 병이나 갑이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취소할 수 있게 된다까지가 일단 나온 거예요.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고, 맨 밑에 보시면 7조가 나와 있죠. 읽어보면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자전거를 팔겠대요. 그래서 그래라, 네가 가서 알아서 팔아라 라고 동의를 해줬어요. 동의를 해주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갑이 너무 자전거를 싸게 싸게 팔까 걱정이 돼서, 야, 엄마가 팔 때 네가 팔지 마. 동의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갑이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병이 동의를 뭐 했냐면 취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소급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으로 바뀐다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뭘 보겠어요?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빚어 보시면 1번 취소의 시기 언제 해야 되느냐?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갑이 을과 만나서 뭘 했다면요? 법률행위를 했다면, 매매계약을 했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2번 취소의 의미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철의 의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취소라는 말이 뭐냐면,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합니다. 소급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취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고요. 철의 주된 특징은 뭐가 없냐면 소급표가 없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자, 취소란 유효한 것을, 이미 효과가 발생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뭐예요? 취소라고 합니다.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소라고 해석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이미 발생한 후에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취소는 언제까지만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취소하게 되면 요 매매 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뭐예요? 저지하는 것이고 소급표가 없으니까 취소라고 써 있지만 실질은 뭐라고요? 철회다라고 이해합니다. 입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이에요. 뭐 철회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는 거다. 취소는 이미 효과가 발생한 것을 소급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취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미 효과가 발생한 후에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자, 취소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다. 따라서 취소는 언제 하는 겁니까? 효과가 발생된 후에 하는 거고,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어떻게 해요? 막는 것이다. 따라서 철회냐 취소냐를 판단할 때 이미 효과가 발생된 후에도 하는 것은 뭐예요? 취소고, 효과가 발생되기 전에 하는 것은 철회인 거예요. 요 동의에 관한 취소도 매매 계약하기 전에만, 매매 계약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취소라고 써 있지만 해석상 취소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철회로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 판례 태도이죠.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상대방인데 법률행위의 상대방이가 하는 거고요. 요건 우리가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원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동의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아주 잘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은 시험 문제 밭입니다. 밭. 거의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은 내는 부분이거든요. 첫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입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그죠?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삼촌이요, 조카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조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생겨요? 권리만 생기는 거죠. 이런 거는 친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죠? 삼촌이 놀러 왔다가 집에 가면서 아이고 우리 조카 엄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만 원 용돈을 집어줬어요. 그건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요 문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별거 중에, 근데 아버지도 몰라라 하고 어머니도 뭐죠? 몰라라 하고, 애가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 신체인데 얘가 독자적으로 아버지한테 나 부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양 청구권 행사하는 거는 뭐만 얻는 거죠? 권리만을 얻는 거죠. 따라서 독자적으로
부양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관련파 읽어볼까요? 부양 의무자인 친권자가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미성년자는 부양 의무자인 친권자에게 부양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즉 미성년자인 혼인의 의자를 그 생부가 인지하여 친권자가 되어 법정들이 된 경우에 생부가 그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양료를 생부에게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부양 청구권은 미성년자가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최근에 그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됐는데 그런 얘기 있었죠.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뭘 청구했죠? 인지 청구를 했죠. 무슨 말이겠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자식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달라는 청구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친자임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도도 잘 안 됐죠. 그죠? 친자임이 확인이 돼가지고 뭐죠? 인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내 자식이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미성년자라면. 근데 만약에 그분이 미성년자인데 부양하고 있지 않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부양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사건도 있었고 또 그 현직 장관입니다. 근데 그 장관이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그 양반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제 자식을 낳은 거죠. 그죠? 근데 자식이 뭐죠? 우리 아버지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양반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식 쪽에서 뭐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친자인지 아니를 확인해서 DNA를 검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관이 법정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강제 명령에 따라서 장관 집무실에 와가지고 그 사람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잘라가고 뭐죠? 이게 턱 긁고 가고 그런 건 우리는 잘 보도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이거 개망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관이 있는데 갑자기 뭐죠?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서울지법에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가가지고 막 가요를 머리카락 자르고 뭐죠? 막 해가지고 또 했는데 그것도 뭐죠? 친자임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누구죠? 그 최동욱 검사인가? 그 검찰총장. 그죠? 그 양반도 뭐죠? 뭐 혼인의 출생자가 있다 어쩌다 해가지고 뭐죠? 결국 물러났잖아요, 그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떳떳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보면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우리가 의외로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이 굉장히 성문화가 개방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요 정치인들이 이혼을 하면 대통령 못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클린턴 같은 경우에 뭐죠? 그 비서인가 인턴하고 뭐죠? 뭔가 이상한 짓 했다 그래가지고 막 잘릴 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거 논란이 됐을까요? 조용히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했으면 그 장관이, 뭐 현직 장관이 뭐 그런 일을 당하고 막 이런 일고 지금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뭐죠? 조그만하게만 가십거리를 처리하지 그것이 그 사람이 뭐죠? 퇴임할 사항이고 뭐죠? 뭐 이런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도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한 거예요? 남들은 그동안 아무도 그것 때문에 잘리거나 정치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데 그죠? 그런 의식을 갖는 거잖아. 그 양반도 결국 뭐예요?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막 거부하다가 그럼 거의 억지로 옷 벗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허리하학적인 문제 그죠? 에 대해서 허리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관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박스 밑에 보시면 기억. 자, 유리한 매매 계약이 있어요. 요거는 유리한 계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천만 원짜리 뭐 자동차를 2천만 원에 싸게 샀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짜리 자동차를 받는다라는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긴 하지만 뭘 줘야 돼요?
2천만 원을 줘야죠. 따라서 권리만 얻는 게 아니라 무엇도 부담하게 돼요? 의무도 부담하게 되니까 유리한 계약은 포함되지 않고요. 유리하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상속은 권리만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상속시키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뭐만요? 재산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넘어와요? 의무도 함께 넘어오니까 상속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증여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왜요? 권리만 얻는 거지만 근데 뭐가 있다면요? 부담이 있다면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부담, 무엇을 부담하게 돼요? 의무를 부담하게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채무 변제 수령 조심하셔야 돼요. 채무 변제 수령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2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요거를 변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생기긴 하지만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엇도 없어져요? 권리도 없어지잖아요. 다시 한번요. 자, 2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2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되면 권리만 얻는 게 아니라 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서 무엇도 없어져요? 채권도 없어지니까 이것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독자도 단독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채무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어요? 답으로 들어가는 경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독자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용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용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미성년자에게 용돈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얘는 10만 원 범위에서는 뭐가 허락된 거예요? 처분이 허락된 거잖아요. 따라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뭐 컵라면을 먹든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용돈을 썼을 때 그것을 무능력,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한 가지인데 처분을 허락하면서 용도를 지정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용돈 주면서 야 이거 학용품 사라고 했는데 그 자식 놈이 학용품을 산 게 아니라 오락기를 샀어요. 지정된 용도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위반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처분이 허락됐고 용도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죠.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서 허락한 범위란 사용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러면 10만 원 하면 10만 원 범위에서 뭐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정한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등록금으로 준 돈을 유흥비, 술을 처먹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가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고 요 술을 먹은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잘 나오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 술을 먹어본 게요. 고3 때 먹어봤어요. 고3 때.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반이 애들이 이제 다는 아니고 많은 애들이 이제 결혼식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필요현장에서 이제 갈비탕을 먹고 있는데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의 여동생 분께서 저희들을 성년자로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맥주 한 박스를 저희 옆에다가 맥주 한 박스를 그냥 시켜가지고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아직도 고3이고 미성년자니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한 놈이 어떻게 먹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걸 다 먹었어요. 한 박스를.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대학로 있죠, 서울. 대학로 옆에 있는 해화동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다 먹으니까 이제 술을 다 대부분 처음 먹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만취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만취 상태에 빠진 고삐리들이 20명이 대학로에 대학로에 이제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놈은 오바이트하고 막 한 놈은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2시간 만에 전원이 또 파출소로 연행이 돼가지고 연행이 돼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 신혼여행도 못 가시고 파출소 와가지고 진술서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 중에서 그 양반은 유난히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잘 지내시나 걱정도 되고. 그다음 4번입니다.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예요. 자, 이런 문제죠. 이게요, 미성년자가 은근히 늙었어요. 왜 그러냐면 19살인데 만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안 지난 애들은 뭐죠? 2살 깎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라 하더라도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면 18살이기 때문에 뭐예요? 미성년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월 달이니까 그렇지 않는데 해가 바뀌어 가지고 뭐 초반에기죠. 한 6개월 전에는 20살 된 애들도 대부분 다 뭐죠? 미성년자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도 다 뭐인 거예요? 미성년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살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살 더 깎아서 18살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죠? 나오면 다 뭐가 될 수 있도록요? 성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혼란을 막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19살 너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생일을 지날 때까지는 아직도 뭐예요? 미성년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놈 자식이 핑핑 놀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임마 너 임마 대학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할 거면 장사를 한번 해봐 자식아 해가지고 치킨집 하라고 뭘 해줬어요? 허락을 해줬다면 이제 걔는 치킨집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범위에서 이놈에게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행위 능력이 인정됩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8조 1항이죠.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따라서 치킨집 하라고 허락을 해줬으면 치킨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가 똑같아요? 성년자와 똑같은 행위 능력이 있고요. 이왕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대항하지 못한다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고 1번 해가지고 영업의 의미가 나옵니다. 영업이 뭐냐? 직업도 영업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임마 노는이 한번 어디 가서 취직이나 해봐. 이것도 영업일까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데도 결론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직업은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죠? 다소리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디에 취업해봐라. 이거는 영업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장사를 해봐라. 이런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영업의 허락이 되고요. 2번 종류를 특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사 한번 해봐라. 이런 건 뭐가 아니에요? 허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치킨집을 해라. 뭐 족발집을 해라. 뭘 해서요? 종류를 특정해가지고 허락을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만약 예를 들어서 야 엄마 가서 좀 장사라도 해봐. 그랬더니 이름이 뭐예요? 길가에 대해서 뭐죠?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 아직 영업의 허락이 없는 거예요. 영업의 허락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을 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허락의 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4번 성년자와 뭐가 있어요?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할 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허락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버지가 치킨집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해줘서 이놈이 이제 치킨집을 알아봤더니요, 목이 좋은 곳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목이 좋은 곳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해되시나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뭘 했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치킨을 뭐죠? 도매점에 가서 어떻게 해요? 구입해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맥주도 어떻게 해요? 치킨집이 치맥이니까 맥주도 어떻게 해요? 구입해왔고, 이러한 구입한 것을 요리해서 뭘 하냐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은행 대출 받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허락된 영업 범위에 포함돼요? 안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 포함돼요? 안 돼요? 네, 다 포함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치킨을 구입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뭐죠? 대출을 받는다,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한다 같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미성년자가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허락을 얻은 특정한 종류의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 영업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고, 영업에 관하여 의미는 허락받은 특정의 영업을 하는데 직접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접으로 필요한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업을 위한 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영업에 관한 일체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소송도 할 수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도 은근히 잘 내죠. 그 다음에 5번 법정 대리인 영업행위의 취소와 제한인데 또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치킨집을 하라고 애겨놓고 하룻밤 자고 며칠 지났더니 아이고 이놈 자식 이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요거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또다시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취소로 이해한다면 중간에 했던 예의 모든 행위가 싸그리 싹 다 무시가 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이 훼손될 수 있죠. 예외 거래한 사람도 뭘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소는 취소가 아니라 또 뭐로 이해해요? 철회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행해진 것은 뭐죠? 냅두되 장래에 발생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거.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뭐로 이해해요? 철회로 이해하게 되고요. 물론 이거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라번 대리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성년자 뭘 할 수 있다고요?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리에서 자세히 할 거고요. 일단은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뭐는 할 수 있어요? 대리행위는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마번 미성년자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유언은 할 수가 있어요. 유언. 뭘 할 수 있다고요? 유언. 다만 유언 능력이 인정되려면 17살이 넘어야 됩니다. 아무튼 뭐 할 수 있어요? 유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무한 책임사원 자격에서 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좀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요. 사자하고 원자하고 따가지고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원 그러면 직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누굴 말해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는데 요 사원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 두 가지가 있고요. 의미는 무한으로 끝까지 한계 없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원이 뭐죠? 무한 책임 사원이고 유한 책임 사원은 책임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뭐죠? 유한 책임 사원인데 유한 책임 사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주주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사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회사다. 그러면 이것도 뭐죠?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은 뭐냐면 주주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사원하면 직원을 떠오르시면 안 되고 뭘 떠오르셔야 돼요? 오너를, 주인을 떠오르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사원총회 하면 노조 집회를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뭘 떠오르야 되면 주주총회를 떠오르셔야 돼요. 앞으로. 법에서 말하는 사원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원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주주입니다. 그럼 주주는 왜 유한책임 사원이냐? 이런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0만 원어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하면 저는 1,000만 원까지만 날립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뭘 져요? 책임을 지고 나머지 재산으로서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저는 어디까지만요? 1,000만 원까지만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 책임사원이고 유한 책임사원은 대부분이 누구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치킨집을 합니다. 근데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망했어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치킨집을 하는데 얼마를 투자했냐면 3억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치킨집이 망하면 3억만 날리나요? 아니에요.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됩니다. 제 개인 재산으로 빚이 있다면 다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갚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책임의 끝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거죠. 구별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자영업자들은 다 뭐예요?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왜요? 망하면 투자한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까지 싸그리 싹 집어넣어서 돈을 갚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죠? 빤스까지 어떻게 해요? 다 벗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고요. 유한 책임 사원은 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주주. 따라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전 개인 재산으로서는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뭐만 날리는 거예요? 주식만 날리는 거니까 주주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말리니까 유한 책임 사원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주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무한 책임 사원 자기계사 한행위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무한 책임 사원이니까 자영업이니까 실질은 무엇과 비슷한 거예요? 영업행위와 비슷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친권자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죠? 허락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업할 수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행위 능력 있고 성년자와 동일하다라고 해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상법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영업이 아니라 뭐죠?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 행위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비슷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무한 책임 사원하면 누굴 떠오르시라고요? 자영업자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금 청구죠.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에게요. 친권자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보셔서 4번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친권자가 대리권이 없고요. 근로계약도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는 거고 누가 하면 안 돼요? 친권자가 하면 안 되고 임금 청구도 누가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하는 것이고 누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친권자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재밌는데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서양인데 서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업혁명이 옛날에 이제 일어났죠.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여러분 학교 때 봤죠. 뭐 분업화가 뭐 이루어지고 뭐 작업의 뭐죠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 채플린인가요? 그 코미디언 그 모던 타임즈인가에 보면 채플린 뭐만 하지 계속 나사만 박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순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장주 입장에서는 굳이 어른을 공장에 채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누가 있어도 돼요? 애들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른들은 공장에서 다 잘립니다. 다 잘리고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뭐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뭐죠? 충격적이었겠죠. 근데 그게 적이 되니까 서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는 집에서 애만 낳아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 공장에다 뭐죠? 보내고 애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뭐죠? 부모는 뭐죠? 먹고 사는 거예요. 뭐처럼요? 여왕개미처럼. 그래가지고 서양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뭐 일단 그 근로자 계층 사람들은 부모들은 일을 안 합니다. 뭘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서 무슨 여왕개미처럼 계속 뭐죠? 애만 낳고 있고. 그리고 애가 많으면 공장에 일 시킬 애들이 많으니까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많으면 또 뭐가 돼요?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서양에서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의 친권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박탈합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 애들의 공장에 취업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요? 친권자가 임금 청구할 수 있는 대리권도 뭐죠? 박탈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런 나라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몬드 먹지 말기 운동.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 아몬드를 누가 그거를 그 껍질을 벗기냐면 5살, 6살, 7살 먹은 꼬마애들이 벗긴대요. 그래가지고 아몬드를 안 먹어야 걔네들이 학교를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남미에서. 그죠? 부모들은 뭐죠? 애만 낳는 거죠. 나가지고 걔를 어디서 보내요? 아몬드 공장 보내면 꼬마애들이 그 뭐예요? 아몬드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몬드 먹지 말자라는 운동도 있고요. 축구하지 말자는 운동도 있어요. 왜냐면 그 축구공도 누가 만드냐면은 7살, 8살 먹은 꼬마애들이 만들거든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그 따지지 않고 그 꼬마애들이 뭐예요? 그죠? 그 바느질해서 만들기 때문에 축구를 안 해야 그 꼬마애들이 뭐죠? 학교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친권자에게 뭐죠? 임금 청구권과 근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뭐예요? 박탈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에 있는 규정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다가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어선지겠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무슨 수가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뭐 했어요? 학교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게 먹고 살기 힘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교육비래네요. 근데 우리 민족은 서양 사람한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집에서 뭐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뭐는 안 줄였어요? 교육비는 안 줄였기 때문에
아무튼 특이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뭐 좀 개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으니까 친권자가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거 계약할 때 뭐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죠? 또 임금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관여해가지고 애들이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못 받고 막 그런 것들을 뭐죠? 좀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친권자에게 뭐가 없습니까?